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수술도 없었고 약물도 없었다. 그런데도 암이 저절로 사라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암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몸을 덮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재앙이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연 치유의 길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70kg에서 57kg으로 살이 빠졌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고혈압과 통풍이 사라졌고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사라졌습니다. 마음 또한 유순하고 차분해지며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상도 작가의 사라진 암입니다. 이 책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기록인데요. 재앙으로 다가왔던 암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는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질병을 이기는 힘. 국민의사로 알려진 이시영 박사는 면역이 암을 이긴다 해서 암 발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암은 암 세력과 면역세포의 세력 다툼에서 일어난다. 암 유전자가 자동차의 엑셀이라면 암 억제 유전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서로 시소를 하듯 균형이 잡혀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암이 된다. 그러니 암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병이다.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치료 방법 또한 분명해진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포의 기능장애를 개선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면역력을 회복하면 암 종양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몸 관리를 시작했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였다. 어떤 경우든 내 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다. 프랜시스 박사에 의하면 면역력 약화는 2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독소의 과다 유입과 세포의 영양 결핍이 그것이다. 그런 만큼 나는 일상 치유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독소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식품은 일절 먹지 않았다. 육류를 비롯해 생선, 우유, 유제품, 밀가루, 계란, 커피, 기름, 설탕 등을 완전히 끊었다.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식이라 해도 설탕이나 기름을 많이 쓴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한 달에 한 번의 예외를 인정했을 뿐 외식도 하지 않았다. 공기도 조심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밖에서는 늘 마스크를 썼고 매연이나 탁한 공기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특히 콩, 두부, 콩나물 등 콩류를 많이 먹었다. 물도 가려 마셨다. 인근의 산에서 채취한 잔나비 버섯에 대추를 넣고 끓여 차 삼아 마셨다. 밥을 지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그 물을 사용했다. 아침 저녁으로 공원이나 가까운 야산을 돌며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했다. 걸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 폐활량을 늘렸다.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전립선에서 암이 치유되는 상상을 했다. 세면을 할 때마다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막춤을 추며 흥을 돋우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나 자신을 세뇌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소의 유입을 막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내 몸은 조금씩 면역력을 회복했다. 내 몸의 주체의는 나. 우리 집 화장실의 변기 옆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면 나는 종이컵에 일정량씩 받아 상태를 살펴본다. 색이 진한지 옅은지, 빛깔이 맑은지 탁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체크한다. 일주일에 1~2번씩은 pH 측정기를 이용해 산도를 측정한다.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물을 내리기 전에 형태와 색깔을 살펴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한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전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한다. 평소 먹지 않던 것을 먹었는지, 하지 않던 행동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원인을 찾는다. 나는 그렇게 내 몸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관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변을 보고 상태를 확인하던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누런 대변 사이에서 붉은 피가 번져 나오는 것이었다. 왜 갑자기 혈변이? 가슴이 뜨끔했다. 암 종양이 악화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난 며칠간의 몸 상태를 더듬어 보았다. 특이한 증상은 없었다. 나빠졌다는 느낌도 없었다. 전날 먹은 음식을 생각해 보았다. 평소와 다르게 먹은 것이 없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자 비트가 생각났다. 평소에는 몇 가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전날 무와 함께 생채를 만들어 먹은 것이었다. 어쩌면 퍼뜩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비트와 혈변을 검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궁금증이 풀렸다. 비트를 많이 먹으면 붉은 변이 나온다. 혈변이 아니고 비트의 색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 지식인의 Q&A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제야 붉은색이 피와는 조금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외형과 달리 몸속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심장이 막혀도 악성 종양이 생겨도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세심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몸은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을 통해 내부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신호가 담겨 있다. 색깔, 빛깔, 형태, 냄새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땀이나 열, 피부의 상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 신호를 보내도 느끼지 못한다.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몸은 더 크고 강한 신호를 보낸다. 염증이나 통증, 대사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몸속의 신호.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 그것이다. 그러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암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몸과의 소통, 치유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나는 몸에 대해 몰랐다. 몸과의 소통 또한 불통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몸은 오랫동안 수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암 발병은 그에 대한 대가였다. 뒤늦게 참회를 한 나는 관리를 시작하면서 몸과의 소통에 힘을 쏟았다. 몸에서 내보내는 배설물을 주의 깊게 살피며 몸속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땀이나 열, 호흡, 오한, 피부 발진 등 평소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 치료에 앞서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았다. 수시로 몸 이곳저곳을 만지고 살펴보면서 이상 유무도 확인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 부단히 내 몸을 살피고 소통한 것. 바로 그것이라고. 음식 치유. 경계대상 1호 지방.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탁 트인 야외에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지글지글 익은 삼겹살을 상추에 싸 입에 넣고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 아닐까 싶다. 나도 그 로망을 좇았다. 고향으로 내려온 뒤로는 주례 행사처럼 즐겼다. 시골 생활의 낙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주말마다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웠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을 설거지할 때면 평소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다. 덕지덕지 눌러붙은 기름 때문이었다. 고기를 구울 때 나온 포화지방이 팬과 그릇에 눌러붙어 미끈거리기만 할 뿐 잘 닦이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어 몇 번이고 문질러야 겨우 닦였다. 문제는 또 있었다. 힘들게 닦아낸 기름 찌꺼기가 수채구멍에 들러붙는 것이었다. 거기에 오물이 달라붙고 그 때문에 구멍이 막혀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먹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편이 엉뚱한 곳에서 야기되는 것이었다. 로망의 어두운 이면이었다.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지방이 몸속에서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수채구멍에 들러붙어 배수를 방해하듯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내가 로망으로 즐기던 삼겹살, 구수하고 감치는 맛의 그 삼겹살 구이가 내 몸을 망친 독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찾아보니 더 정확히 이해가 되었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기름,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 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혈액으로 유입된 당분은 세포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원료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하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다한 지방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세포막과 맞지 않는 지방이나 과다한 지방은 세포막에 들러붙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사 폐기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방해한다. 그 결과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켜 온갖 종류의 질병이 발생한다.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까지 발간해 지방의 위험을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암뿐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관리를 시작한 뒤 나타난 변화를 감안하면 탈모와 시력 감퇴, 각질, 무좀 등 노화 현상으로 여겼던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지방이 없으면 몸도 생존할 수 없다. 적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나는 지방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다. 가장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히 치킨을 비롯해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넘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어쩌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한 야채전이라도 먹게 되면 견과류는 먹지 않았다. 지방이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샐러드 드레싱에도 기름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철저히 관리했다.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암을 극복하고 내 몸을 되살리기 위한 음식 관리, 그 시작이 지방에 대한 관리였다.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모락모락 김을 내며 끓고 있는 라면 위에 파를 송송 썰어 넣는다. 계란 하나 탁 두드려 깨서 그 위에 얹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푼다. 김을 따라 올라오는 정겨운 내음. 그릇에 담기가 무섭게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다. 그릇째 들고 국물도 한 모금 마신다. 쫄깃쫄깃한 면발에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고등학생 때부터 라면을 정말 많이 먹었다. 맛이 좋은 데다 조리가 간편하고 값이 저렴해 자취 생활을 하던 내게는 최고의 식품이었다. 밥하기가 귀찮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식사 대용으로 먹었고, 배가 출출한 오후나 야간에는 간식이나 야식으로 즐겼다. 쌀은 떨어져도 라면은 떨어지면 안 된다며 박스째에 사다 놓고 먹었다. 결혼을 한 뒤에도 라면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은 수시로 라면을 찾았고, 술을 마신 뒤에는 해장으로 즐겼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맛을 비교해가며 먹었다. 생각해보니 라면만이 아니다. 라면이 제일이긴 했지만 밀가루 음식을 다 좋아했다. 짜장면, 짬뽕, 우동, 국수, 수제비, 전.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밀가루의 맛을 다양하게 즐겼다. 거기에 간식으로 애용한 각종 빵까지. 쌀보다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덜 먹지는 않았다. 라면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기름에 튀긴 면발이며 각종 화학물질을 첨가한 스프가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나 또한 인정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였다. 정제된 밀가루가 혈당을 올린다. 수입 밀은 방부제 투성이다 등등의 얘기를 수시로 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떠오른 것이 내가 먹은 음식, 그 중에서도 라면이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를 쓰고 먹었으니 때늦은 후회가 봇물 터지듯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손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도 방해한다. 또 다른 함유 물질인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의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렉틴의 반응에 생성된 항체는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하시모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병과 진행을 돕는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특히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주방을 뒤져 나오는 대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밥보다 더 즐기던 것이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내 몸에 암을 만든 철천지 원수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머리는 제어가 가능했지만 입은 달랐다. 오랫동안 즐기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수시로 군침을 흘리고 입맛을 다셨다. 떠난 애인을 잊기 위해서는 새로운 애인이 필요하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었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였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현미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이용했다. 스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재료가 다르니 예전의 라면 맛 국수 맛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갈증을 달래고 추억을 매만지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새로운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옛 애인에게는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제철 과일 한두 개에 5-6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 한 대접. 매일 아침 먹는 나의 아침 식사 메뉴다. 샐러드는 양배추와 양상추, 양파, 당근, 비트에 샐러리, 시금치, 부추 같은 엽채류를 넣어 만든다. 초기에는 매일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요즘에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먹는다. 샐러드에는 견과류를 섞는다.
아몬드, 호두, 건포도, 검은 콩 등이 혼합된 20g 소포장 한 봉이다. 드레싱으로는 잡곡을 갈아 만든 선식을 이용한다. 한 숟가락 넣고 섞으면 구수해서 먹기에 좋다. 때에 따라 당근과 비트, 브로콜리 등으로 채소 수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기름은 일절 쓰지 않는다. 몸에 좋다는 식물성 지방도 마찬가지다. 과일과 채소에도 지방이 들어있고 견과류에는 꽤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 몸에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방이 함유된 다른 식품을 먹을 경우 견과류는 넣지 않았다. 그만큼 나는 지방 관리에 신중을 기했다. 관리를 시작한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다. 그것이 암을 치료하고 심신을 되살리는 최상의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더글라스 그라함, 암의 스위치를 꺼라의 레이먼드 프랜시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하비 다이아몬드 등 수십 년에 걸쳐 질병과 건강을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주장했고 나 또한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거뜬하다고 굳게 믿었다.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내가 아침밥을 끊고 과일과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이 심했고 마음의 고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음 일주일이 특히 힘들었다. 과일은 맛이 있어 덜했지만 샐러드는 정말 입에 맞지 않았다. 평소 푸성귀라며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한 대접씩 먹으려니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허기였다. 먹어도 그때뿐 이내 허기가 느껴졌다. 힘이 빠져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이게 정말 내 몸을 살리는 길인가 회의감이 일기도 했다. 이러다가 암보다 먼저 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가 신봉하는 생활 신조 중 하나다. 안정되고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변화라면 변화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겨내지 못하면 변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이 들고 의구심이 일 때마다 나는 그 신조를 떠올렸다. 지금의 이 고통이 내가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니 참고 견디자. 스스로를 격려했다. 아울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열흘쯤 지나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살이 빠진 것이다.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냐, 왜 그렇게 말랐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나도 낯설었다. 체중을 측정하니 62kg이었다. 시작하기 전 70kg이 넘었으니 최소한 8kg이 빠진 것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보름이 지나자 몸의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탈모가 멈추고 잔털이 돋아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시력이 개선되고 발 뒤꿈치 각질도 없어졌다. 수시로 겪던 설사나 배탈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도 덩달아 가뿐해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침 식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식습관 전반의 변화와 운동관리 등 재반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과일과 채소의 아침 식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일상의 변화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식 현미 잡곡밥. 거무스름한 현미밥에 귀리, 수수, 서리태, 강낭콩 등이 뒤섞여 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섭섭하다. 하얀 쌀밥을 먹을 때에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은 없다. 입을 오므려 천천히 씹는다. 잘 씹히지 않는다. 힘을 줘 몇 번씩 씹으면 그때서야 으깨지기 시작한다. 10번, 20번 반복해서 씹는다. 침이 나와 뒤섞이며 은근하게 맛이 느껴진다. 30번, 40번 계속해서 씹는다. 죽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살아난다. 담백하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깊고 진한 맛.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라고 노래한 서정주 시인의 가을 국화가 연상되는 맛이다. 지금은 그 맛을 즐기고 좋아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싫었다. 부드럽고 입에 착 감기는 흰 쌀밥을 먹다가 하루아침에 꺼끌꺼끌한 현미밥, 거기에 딱딱한 콩까지 섞은 것을 먹자니 정말 고역이었다. 밥이 아니라 돌을 씹는 기분이었다. 씹어도 잘 씹히지 않고 목에서 넘어가지도 않았다. 맛도 없었다.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 어쩔 수 없이 먹었지 예전 같으면 수저를 놓고 조용히 일어설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계속 먹다 보니 조금씩 느낌이 달라졌다.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배어나고 오돌뼈를 씹는 것처럼 식감도 살아났다. 그래서 더 씹게 되고 그럴수록 맛이 깊고 진하게 느껴졌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현미 본연의 맛. 그것은 어느 정도 고통을 인내한 뒤에야 느낄 수 있는 깊고 진한 뒷맛이라는 것을. 나는 식감을 생각해 반반씩 섞어 먹거나 5분 도미, 7분 도미 같은 어정쩡한 선택은 하지 않았다. 현미의 쌀겨 부분을 5번, 7번 깎은 쌀, 백미는 9번에서 13번 깎음. 백미는 한 톨도 섞지 않고 오히려 통곡물인 수수, 보리, 귀리, 콩 등의 잡곡을 혼합해 영양을 더했다. 안 한다면 모를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평소의 내 소신을 그대로 실천했다. 매일 그렇게 먹으니 입맛이 변했다. 처음에는 거칠고 껄끄럽기만 했는데 씹을수록 깊고 진한 맛이 배어나왔다. 좀 더 시간이 지나 그 맛에 적응이 되자 오히려 현미밥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어야 깊고 진한 본연의 맛을 알게 되는 것.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현미밥이야말로 인생을 닮은 맛이 아닐까 싶다. 밥에는 반찬이 따른다. 그러니 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찬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류와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 설탕 등은 반찬은 물론 재료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고명이나 양념으로도 쓰지 않았다. 기름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올리브유를 최소한도로 사용했다. 그럴 때는 아침에 먹는 샐러드에 견과를 넣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 섭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그 밥에 그 나물인지라 현미밥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먹기가 불편했다. 설탕 하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으니 밋밋할 뿐 네 맛도 내 맛도 없었다. 그래도 몸을 생각해 꾸준히 먹다 보니 현미밥처럼 적응이 되었다. 특히나 이곳 영월은 나물의 고장이다. 석회암 지대에다 일교차가 커서 맛과 영양이 뛰어난 나물이 많다. 그 때문인지 자주 먹다 보니 나물마다의 독특한 향과 맛이 느껴지고 입맛 또한 적응이 되었다. 새로운 나물이 또 없을까 찾아다닐 정도로 마니아가 되었다. 해조류도 애용했다. 김과 미역을 비롯해 톳, 쇠미역, 쌈다시마, 꼬시래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찾아 맛을 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은 것이 있다. 마늘이다. 수확철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품이라 사과, 토마토와 더불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갔다.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다. 우리 집 식탁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태블릿 PC가 그것이다. 그냥 놓아둔 장식품이 아니다. 끼니 때마다 사용하는 필수 용품이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면 자리에 앉아 태블릿부터 켠다. 유튜브나 K무크를 실행해 듣고 싶은 강연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누른다. 그런 다음에야 수저를 든다. 과일과 채소를 먹는 아침도, 현미 채식을 하는 점심과 저녁도 식사 시간이 대략 1시간쯤 된다. 예전에는 길어야 20분이었는데 관리를 시작한 이후 3배 가까이 늘렸다. 오래 씹어 깊은 맛을 느끼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지루했다. 의식적으로 씹는 것도 신경 쓰이고 불편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연 청취였다. 주로 음식과 운동, 마음관리 등 일상 치유와 관련된 명사들의 강연이나 체험자들의 경험담을 찾아 들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강연에 집중하니 의식하지 않고도 오래 씹게 되고 먹는 양도 줄일 수 있었다. 또 강연을 듣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론과 실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일거양득,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웬만한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 몸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다.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해야 한다.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과의 싸움이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자 내 몸을 재생시키는 길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해도 이내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다. 씹는 횟수를 정해 일일이 세어가며 먹기도 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연 청취였다. 듣고 싶은 강연을 들으면서 먹으면 신경이 분산되어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강연에 집중하니 숟가락에 신경이 덜 가고 그만큼 오래 씹게 되었다. 어떤 때는 한술 떠넣고 몇 분씩 씹기도 했다.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먹고 나면 입이 얼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래 씹으니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양을 조금씩 줄여 예전의 4분의 3 정도로 맞추었다. 그래도 먹고 나면 든든했다. 오래 씹으니 현미 본연의 구수한 맛도 느껴졌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포만감의 법칙을 터득했다. 포만감은 먹는 양뿐 아니라 먹는 시간에도 비례한다. 쾌감과 희열.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동물성 식품을 금지한 것이었다. 암을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만큼 육류, 생선, 우유, 계란 등 동물로부터 얻은 음식은 일절 먹지 않았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의 예외는 인정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것이었다. 그래도 몇 달 동안은 한 번의 예외조차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회식 자체가 없어진 데다
어쩌다 마련된 소규모 모임도 코로나를 핑계대고 피했다. 하지만 송년회를 겸해 마련된 연말의 부서 회식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뉴는 역시 삼겹살에 소주였다. 자, 몇 달 만이니 제대로 한잔합시다. 고기가 익자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레 고기는 몇 점 집었지만 술은 사양했다. 한 달에 한 번의 예외에 술은 포함되지 않았고 알코올의 영향은 한두 점의 고기와는 다르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동료들은 계속해서 권했다. 그러지 말고 한잔 하시죠. 몇 달 만에 회식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를 타고 자꾸 권하자 나도 마음이 흔들렸다. 몇 달 동안 냄새도 맡지 않았으니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을까? 다른 날도 아니고 송년회 자리인데 분위기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입에서도 반응을 보였다. 침이 고이고 구미가 당겼다. 갈증이 느껴졌다. 한 잔 마시면 엔돌핀이 솟구칠 것 같았다. 그런 마음을 눈치라도 챘는지 맞은편 동료가 잔을 건넸다. 나도 마시고 싶지만 안 돼요. 참을래요. 내가 나와 한 약속인데 지켜야지요. 나는 잔을 받아들고 술 대신 물을 따라달라고 부탁했다. 동료들도 더는 권하지 않았다.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날씨와 달리 가슴이 훈훈했다. 심장 한가운데서 엔돌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낸 나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인터넷에서 쾌락과 희열을 검색했다. 고깃집을 나올 때 솟구치던 기쁨,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즐거움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싶었다. 한참을 뒤져 어느 네티즌의 블로그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을 찾았다. 쾌락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된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된다. 하지만 순간적이고 퇴보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비해 희열은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고통을 인내한 뒤에 느낄 수 있다.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벅찬 기쁨이며 자신을 뿌듯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정돈된 삶의 지표가 되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준다. 내용을 옮겨 적고 나자 고깃집의 상황이 생각났다. 만일 동료가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면 나는 진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몇 달 만에 맛보는 한 잔의 술, 속이 확 뚫리고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맛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치고 나올 때의 느낌은 정반대였을 것이다. 쾌감은 사라지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참을 걸 그랬다는 후회에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그날 이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쾌감과 희열을 생각했다. 순간적 짜릿함에 뒤이어 곧 후회로 바뀌는 쾌감 대신 지속적이고 보람으로 승화되는 희열을 택했다. 그 결과가 일상에서의 변화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조급하던 마음이 느긋해졌다. 트렌드나 유행에 대한 관심이 줄고 소위 고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고 철학이나 영성에 관한 책을 찾게 되었다. 생활 자체가 희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어느 광고 카피처럼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내 삶을 바꾸는 변곡점이 된 것이었다. 암, 내 삶의 축복이 되다. 새벽 4시, 기지개를 켜고 몸을 일으킨다. 물을 한 잔 마신 다음 정좌를 하고 앉아 명상을 한다. 복식 호흡을 통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을 시작한다.
명상이 끝나면 1시간 남짓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휴대폰에서 5시를 알리는 음악이 나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이어폰으로 고전 강의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소담숲이나 스포츠파크를 걷는다. 싱그러운 초목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심신을 일깨운다. 집에 돌아오면 과일과 채소로 아침을 먹는다. 사과와 토마토에 제철 과일 1~2개, 엽채와 뿌리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다. K무크의 강의를 듣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천천히 즐긴다. 달콤한 과일의 맛과 아삭아삭한 채소의 맛이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다. 휴대폰에 저장된 댄스 음악을 틀고 세면장으로 간다. 빠른 비트의 리듬에 맞춰 이를 닫고 세면을 한다. 몸이 경쾌해지고 마음이 흥겨워진다. 콧노래로 따라 부른다. 머리를 감으면서 막춤을 추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정오가 되면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다. 현미 잡곡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 몇 가지가 전부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맛은 깊고 풍부하다. 씹을수록 배어나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에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다. 퇴근을 하면 같은 메뉴로 저녁을 먹고 산책을 겸해 또 다시 걷는다. 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돌아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하루를 정리한다. 10시가 가까워지면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다. 몇 번의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든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나의 하루다.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의미가 있다. 마음이 덩달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지향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폼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 일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으로 생각했다. 잘 될 때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대기도 했지만 안 될 때는 짜증이 나고 불안하기도 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일상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수단이자 과정이었던 일상의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상이 달라졌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일상이 즐겁고 행복해졌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달렸다고 한다. 한두 번의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작고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삶이 행복하다. 일상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항암 프로그램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 프로그램도 아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심신을 재생시키는 양생 프로그램이다. 그렇기에 병이 생겨 하는 것이 아니요, 병이 나았다고 그만둘 것도 아니다. 늘 마음을 챙겨 실천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는 진전한다. 진전된 역사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 불가역이다. 내 삶도 그러하다. 암 진단 후 일상 치유를 통해 내 삶은 한 단계 진전했다. 그러니 암이 다 나았다고, 심신이 건강해졌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진전된 삶 또한 불가역이기 때문이다. 암이 내게 준 선물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